안녕하세요. 저는 이혼 후 아이들을 가르치며 첼로 입시 레슨을 하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이혼 전에는 정말 다 가진 사람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풍족한 집에서 막내딸로 예쁨 받고 자랐고 어릴 때부터 배웠던 첼로를 전공으로 살려 대학도 나오고 오케스트라 단원도 했었죠. 그러다 의사 남편을 만나 성형외과 원장 사모님 소리도 들어봤습니다. 정말 만나는 사람마다 부럽다, 다 가졌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 역시 이런 제 삶에 늘 감사했습니다. 물론 저도 노력했다고 생각해요. 거저 얻은 건 하나도 없으니까요. 다만 남들보다 더 나은 출발선에 있었던 건 사실이고 그건 참 고마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마냥 평탄하기만 한 인생은 없는 것 같습니다. 행복하다고 믿었던 제 결혼 생활이 저만의 순진한 착각이라는 걸 알게 됐거든요. 그 기막힌 이야기를 지금부터 얘기해 보겠습니다. 전 남편과 처음 만난 건 제가 한창 오케스트라 단원으로 일하고 있을 때였어요. 같은 오케스트라 소속 단원 언니 중 한 분이 저에게 소개팅을 한번 해보지 않겠느냐고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이냐고 물으니 직업이 의사라고 했습니다. 의사들도 대개 악기 하나쯤은 다룬다고 하잖아요. 그 남자도 바이올린 레슨을 받은 적이 있어서 그 언니와 알게 된 사이라고 했죠. 그때 당시 저는 별로 연애 생각은 없었지만 거절할 이유가 마땅치 않아서 알겠다고 하고 소개 자리에 나가게 됐습니다. 소개팅 자리에 나온 남자는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 직업은 의사였고 반듯한 인상에 성실한 느낌이 나는 편안한 분위기의 남자였죠. 대화를 하다 보니 엄청 재밌지는 않은데 다정하고 저에게 잘 맞춰주더라고요. 긴장한 듯한 모습이 귀엽게 느껴지기도 했죠. 저와 남자는 주로 음악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음악을 좋아하시냐, 좋아하는 연주가가 있느냐 같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취향이 비슷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런 얘기를 나눌 수 있는 남자와 함께하는 게 나쁘지는 않더라고요. 그렇게 첫 만남이 끝나고 남자는 저에게 애프터 신청을 했어요. 남자가 호감이었던 저는 흔쾌히 좋다고 했죠. 그런데 의사와 만나는 게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대학병원 의사다 보니 시간 조율이 어려웠거든요. 약속을 잡아도 취소되거나 시간이 늦어지는 경우도 많았죠. 그래서인지 만나면 제 눈치를 참 많이 보더라고요. 제가 괜찮다고 말해도 그런 점들 때문에 자기를 안 좋게 보진 않을지 걱정했죠. 하지만 저도 제 일이 있었고 꼭 자주 만나야 한다는 주의는 아니라서 크게 상관없었어요. 이런 얘기를 했더니 그런 부분을 참 고마워했습니다. 저보고 이해심이 많아서 좋다고도 했죠. 그렇게 저와 그 남자는 꾸준히 만남을 이어갔고 사귀자는 고백을 받으며 연인 사이가 되었습니다. 만나면서 알게 된 건 남친이 연애에 참 서툴다는 거였어요. 저 역시도 남자를 많이 사귄 건 아니지만 예전에 만났던 남자들과 비교하자면 좀 더 순진한 구석이 있었죠. 하지만 그런 면이 좋기도 했습니다. 잘난 척하거나 허세 부리는 것 없이 저에게 많이 맞춰주고 신경 쓰는 모습이 괜찮아 보였거든요. 처음에는 그냥 한번 가볍게 만나보자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제가 더 남친에게 빠지게 되었죠. 그렇게 2년 정도 사귀고 결혼 얘기가 나왔어요. 잘 만나고 있었고 양가 부모님들도 저희의 교제를 좋게 보셨기 때문에 결혼 과정도 수월했죠. 다만 결혼하면서 남친은 지금 일하던 대학병원에서 나와 성형외과를 개원하고 싶어 했어요. 자기 병원을 차리고 싶다고 했죠. 아마 그맘때 개원한 의사 친구들을 만나는 일이 잦았는데 영향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힘든 대학병원 생활보다는
자기 병원을 꾸리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런데 남친네 집안 형편이 크게 어렵거나 하진 않지만 결혼에 병원 개원까지 도와줄 만큼의 사정은 아니었어요. 결혼하면서 신혼집은 해주시겠다 했지만 병원 개원까지는 무리였던 거죠. 남친이 이 일로 속상해하는데 저는 일단 결혼부터 하고 개원은 시간을 두고 천천히 생각해 보자고 했죠. 그러면서 저는 이 얘기를 부모님께 했습니다. 도와달라고 부탁드린 건 아니고 그냥 결혼 준비하면서 남친과 이런 일이 있었다 정도로만 얘기했어요. 그런데 부모님께서 며칠 고민을 하시더니 개원에 필요한 돈을 지원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제안이 조금 부담스러웠어요. 결혼 비용을 보태주시는 것도 감사한데 남친 병원 개원까지 도와주신다는 게 내키지 않았죠. 물론 저도 남친이 힘든 대학병원 생활을 하는 것보다야 자기 병원 차려 일하는 편이 좋다고 생각했어요. 함께할 시간도 더 생기고 남친도 스트레스 덜 받고 하지만 한두 푼도 아니고 병원 차리려면 큰 돈이 들어가는데 그걸 부모님이 도와주신다고 하니 선뜻 받기가 꺼려지더라고요. 하지만 저에게 잘하는 남친의 모습을 좋게 보셨던 부모님은 사위한테 투자하는 거라며 괜찮다고 하셨죠. 저만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살면 된다고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부모님께 정말 감사했고 병원을 잘 키워서 두고두고 갚아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 기쁜 소식을 서둘러 남친에게 말했어요. 제 얘기를 들은 남친은 처음엔 무척 당황하며 난처해하더라고요. 작은 돈이 아니다 보니 그걸 결혼하며 받는다는 게 부담스럽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병원 잘 운영해서 양가 부모님께 더 잘하면 그걸로 되지 않겠냐고 남친을 설득했습니다. 그랬더니 남친도 그제야 얼굴이 밝아지며 예비 장인어른과 장모님께 정말 감사하다는 얘기를 하더군요. 그러면서 자기는 정말 결혼 잘하는 것 같다고 싱글벙글이었습니다. 제 손을 잡고 정말 평생 동안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얘기도 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 약속이라는 게 얼마나 가볍고 보잘것없는 일인지 뼈저리게 알게 됐지만 그때만 해도 정말 남친과 그런 결혼 생활을 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그리고 저희는 호텔에서 크게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결혼 후 남친은 곧장 병원 자리를 알아봤고 개원 준비를 했어요. 뭐든 사업을 새로 시작한다는 게 쉽지 않겠지만 병원 개원은 정말 어려운 문제더라고요. 인테리어, 장비, 의료기기, 인력 등등 신경 써야 할 게 정말 많고 돈도 정말 생각 이상으로 많이 깨지더라고요. 부모님이 도와주신다고는 했지만 들어가는 비용이 몇 억이 훨씬 넘어가니 큰 대출을 받아야 하기도 했죠. 하지만 저와 남편은 들뜬 마음에 무조건 잘 될 일만 생각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병원은 잘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병원이 그렇듯 환자들이 많지 않았는데 남편 실력이 좋다고 소문이 났고 인터넷에 좋은 후기 글들도 많이 올라와서 개원 후 얼마 되지 않아 만족할 만한 수입을 얻게 되었습니다. 남편도 보란 듯이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병원이 잘 되기 시작하니 대학병원에 다니던 때보다 더 바빴죠. 자기 병원이 생기면 더 여유로워질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남편에게 잔소리를 하거나 아쉬운 얘기를 하진 않았어요. 어쨌든 초반에 자리를 잡는 게 중요하고 부모님의 돈을 받아 개원한 거니까 일단 병원이 잘 되는 게 최우선이었죠. 저도 남편 뒤에서 열심히 내조를 했고 직원들도 모두 문제없이 일을 잘해줬어요. 그런 게 모여서 병원이 빠르게 잘 된 거라 생각했죠. 특히 병원이 더 유명해진 건 병원 상담실장 중 한 명인 미나 씨 덕분이기도 했어요. 외모도 참 예쁜데 언변이 정말 좋아서 상담받은 대부분의 환자들이 수술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나 남편이나 여러모로 고맙다고 생각하는 직원이었죠. 어쨌든 병원은 잘 운영되고 있었고 결혼 생활 역시 남편이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긴 했지만 큰 문제는 없었어요. 결혼과 동시에 단원 생활을 그만둔 저는 집에서 쉬면서 집안일을 하거나 여가 생활도 하며 지냈죠. 한 가지 아쉬운 일이라면 아이가 없다는 거였어요. 처음엔 마음이 그리 급하지 않았습니다. 병원 일만 해도 신경 쓸 일이 많은데 아이까지 가지려고 애쓰는 건 무리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결혼 생활이 2년, 3년 넘어가니까 살짝 걱정이 되긴 하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이나 시댁에서도 얘기가 나왔고요. 시댁 식구들이 저에게 눈치를 주거나 한 건 아니지만 손주를 기다리시는 눈치이긴 했어요. 저도 아이 갖는 게 싫은 건 아니었기에 남편에게 슬슬 임신 준비를 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아이 생각이 전혀 없는 듯 했어요. 이제 우리 슬슬 아이 가져야 하지 않을까? 아이? 글쎄, 아직은 병원 일이 너무 바빠서. 아기야, 내가 집에서 키우는 건데 뭘. 내가 밖에서 일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어디 애 낳는 게 그렇게 돼? 아빠 되는 건데 아이한테 당연히 신경 써야지. 근데 지금은 병원 일이 너무 바빠. 지금 잘 된다고 계속 잘 된다는 보장 없어. 요즘 우리 병원 주변에도 성형외과 덜어 생겼고 이럴 때 주춤하면 애 낳고도 큰일이야. 그럼 우린 언제 가죠? 우리 엄마 아빠도 그렇고 또 어머님이나 아버님도 기다리시잖아. 그건 내가 잘 설명드릴게. 아기 생기면 좋겠지만 난 지금 자기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해. 그렇게까지 말하는데 거기다 대고 애 가지자는 얘기를 더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마음 편하게 생각하기로 했죠. 병원을 잘 운영해야 한다는 압박이 남편 마음속에 어느 정도 있을 거라 짐작했기에 이해해 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 몇 년이 더 지나고 나자 더는 아이 갖는 걸 미룰 수가 없더라고요. 그맘때쯤엔 어머님을 만날 때마다 아이 안 가지냐는 얘기를 하시기도 했고요. 제가 남편이 했던 얘기를 하며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시댁 입장에서는 그냥 육아하기 싫어하는 며느리로 비춰질 뿐이었습니다. 그런 게 쌓이니 억울해진 저도 더는 참기 힘들어 남편을 붙잡고 하소연했습니다. 이제는 나도 나이가 있는데 아이 갖는 거 더는 미룰 수 없다고요. 남편도 그쯤 되니 알겠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그 반응이 저만큼 의욕적이진 않았어요. 아이를 원하지 않는 건가 싶어 물어보면 그런 건 아니라고 펄쩍 뛰더라고요. 하지만 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남편은 시큰둥한데 뭔가 저만 안달이 난 것처럼 보여 속으로 빈정이 많이 상했습니다. 아이나 기르는 게 저만의 일도 아닌데 남편은 마지못해 응하는 느낌이었어요. 여태까지 큰 싸움 한 번 없이 잘 살아왔는데 임신 문제로 인해 조금씩 남편과 제 사이에도 금이 가더라고요. 보통은 결혼하면 어느 정도 신혼 즐기다 아이를 갖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저는 그 과정을 함께 하려는 것뿐인데 남편이 미지근한 반응을 보이니 속상했죠. 하지만 그런 얘기를 같이 나누려고 하면 남편은 늘 병원 핑계를 댔습니다. 병원이 잘 돼도 여전히 빚이 남아있다. 또 장인어른 장모님에게 받은 돈도 자기 마음속엔 빚이라 꼭 성공해서 갚아야겠답니다. 그 얘기를 듣는데 감동이라기보다는 핑계처럼 들리더라고요. 하지만 주변에서 얼른 아이를 가지라는 성화가 있으니 남편도 수긍하고 함께 임신 준비를 했습니다. 결혼 초엔 당연히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아이를 가질 수 있다 생각했는데 나이를 먹고 주변에서도 난임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덜어 있다 보니 괜히 신경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제 건강도 챙기고 남편 몸도 많이 신경 썼습니다. 왜냐면 그맘때쯤 남편이 자주 피곤하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 전에도 병원 일 때문에 잠을 잘 못 잔다,
살이 더 빠진 것 같다라는 소리를 하긴 했지만 가벼운 투정 정도였는데 갈수록 몸이 안 좋고 피곤하다는 얘기를 저에게 반복해서 하더라고요. 심지어 잠자리를 가지려고 할 때는 더욱 피곤한 기색을 보였고요. 보통은 남편이 그런 모습을 보이면 밖에서 딴짓을 하나 의심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러지 않았어요. 병원 일이 정말 바빠 보였거든요. 가끔 점심 식사라도 같이 하러 병원에 가보면 대기실에 환자들이 만석이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병원이 잘 돼서 좋기도 하지만 한편으론 남편이 참 피곤하기도 하겠다 생각했죠. 그러니 몸이 피곤하고 안 좋다는 소리를 입에 달고 살아도 그러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가지려면 몸 컨디션이 좋아야 하니까 제 나름대로 남편 건강을 위해 이래저래 신경을 많이 썼어요. 몸에 좋다는 건 다 사서 해먹인 것 같아요. 각종 영양제는 물론이고 장어, 낙지, 전복 등등 거기다 남편이 양의사인데도 어디 좋다는 한약까지 챙겨 먹었죠. 남편이 뭘 이런 걸 주냐 했지만 저는 안 먹을 거면 앞으로 피곤하다 소리는 하지도 말라고 으름장을 놓으며 억지로 챙겨 먹였습니다. 그럴 때면 남편은 투덜거리면서도 주는 대로 다 받아 먹었어요. 하지만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임신 소식도 없었습니다. 임신이란 게 결혼 초반엔 별 문제 아니었는데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까 정말 상상 이상으로 스트레스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저는 친구를 만나 털어놨어요. 마음이 조급하다, 시댁에 눈치 보인다 등등 하소연을 냈죠. 그런데 대화를 잘 하다가 친구는 할 말이 있다며 불쑥 자신은 이혼할 것 같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너무 갑작스러운 얘기에 제가 화들짝 놀라서 무슨 이유인지 물으니 남편이 바람을 폈다는 겁니다. 바람이 난 지 꽤 됐고 자신이 그걸 우연히 알게 되어서 사람을 붙여 뒷조사까지 해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눈물을 글썽이는데 이혼할지도 모르는 애 앞에 두고 임신 안 된다고 떠들어댔던 게 미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는 친구 옆에 앉아 위로해줬습니다. 요즘 세상에 이혼 별거냐고요. 친구의 이혼 소식에 저도 마음이 꽤 싱숭생숭해지더라고요. 결혼식 가서 축하해주던 게 어제일 같은데 남편 바람으로 이혼이라니 참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참 결혼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니구나 싶었어요. 좋은 부부관계를 잘 유지해 나가는 것도 임신도 무엇 하나 쉬운 일이 없다 느꼈습니다. 어쨌든 저는 계속 남편 내조를 착실히 하며 임신 소식을 기다렸어요. 어느 날은 남편 병원으로 직접 장어 도시락을 들고 찾아가기도 했어요. 병원에 들어서니 점심시간이라 환자들은 없고 직원들도 점심을 먹으러 간 건지 안 보이더라고요. 남아있는 사람은 병원 상담실장인 미나 씨만 있더라고요. 미나 씨, 점심시간 아니에요? 왜 식사하러 안 갔어요? 네, 제가 속이 좀 안 좋아서요. 아, 정말 속이 안 좋아서 어떡해. 원장님은 안에 있어요? 그게 잠시 밖에 나가셨어요. 금방 오실 거예요. 그래요? 같이 점심 먹으려고 도시락 싸왔거든요. 미나 씨도 같이 먹으면 좋을 텐데. 괜찮아요. 드세요. 걱정되네. 미나 씨 우리 병원의 제일 중요한 직원인데 아프다고 하니까. 제 말에 미나 씨는 어색하게 웃더라고요. 저는 남편이 올 때까지 미나 씨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근데 미나 씨는 애인 있어요? 예쁘고 능력 있으니까 만나자는 남자 엄청 많을 것 같은데. 제 말에 미나 씨는 잠시 고민을 하더니 있어요. 그래, 있을 것 같았어요. 어떤 사람이에요? 아, 이런 거 물어봐도 되나? 괜찮아요. 병원이라는 사람이에요. 진짜? 오, 그렇구나. 만난 지는 얼마나 됐어요? 한 1년 정도? 꽤 됐네. 궁금하다. 어떤 사람인지.
미나 씨 남자친구면 엄청 잘생겼을 것 같아. 그렇지도 않아요. 그럼 결혼은? 생각 있어요? 있죠. 근데 지금은 남친 사정이 조금 힘들어서요. 그것만 해결되면 결혼하려고요. 결혼하고도 우리 병원에서 계속 일해줄 거죠? 우리 병원 잘 된 거 미나 씨 덕이 크잖아. 아니에요. 원장님 실력이 좋으시니까 잘 된 거죠, 뭐. 나중에 결혼 날짜 잡히면 알려줘요. 내가 남편한테 얘기해서 축의금 두둑하게 하라고 할게.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나누는 중에 남편이 병원 안으로 들어오더라고요. 상담실 안에 있는 저를 발견한 남편은 깜짝 놀라면서 어쩐 일이냐 물었죠. 저는 챙겨온 도시락을 보여주며 같이 점심 먹으러 왔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직원 휴게실로 향하는데 남편 손에 검은 봉지가 들려 있더라고요. 제가 그게 뭔지 물어보니 별거 아니라며 둘러대는 겁니다. 남편이 당황하니 괜히 장난이 치고 싶어 제가 남편 손에서 검은 봉지를 뺐듯이 가져가 열어봤죠. 안에는 샤인머스켓이 들어있더라고요. 남편이 과일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는 걸 알기에 의아했죠. 그래서 이걸 갑자기 왜 산 거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병원 직원들이 먹고 싶다고 해서 점심 먹고 먹으라고 직접 사왔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 어딘가 좀 묘하더라고요. 남편이 직원들에게 함부로 대하거나 하는 건 아니지만 또 엄청 살갑게 대한다고도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직원들 생각해서 직접 과일을 사온다는 게 조금 이상하긴 하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병원 분위기를 엄청 잘 아는 건 아니니 그러려니 했죠. 그렇게 저는 직원 휴게실로 가 남편과 함께 점심을 먹었습니다. 유명한 집에서 포장해온 도시락이라고 남기지 말고 다 먹으라고 했죠.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최근 이혼할 거라 털어놨던 친구에 대한 이야기도 하게 됐습니다. 친구 남편이 바람을 펴서 이혼한다는데 너무 딱해서 걱정이 된다고 말했죠. 그러면서 저는 남편에게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당신도 혹시 나 몰래 바람 피는 거 아니지? 저는 그냥 농담처럼 한 말인데 남편은 사례까지 들리며 당황하더라고요. 저는 얼른 물을 떠다주며 말했죠. 뭐야, 엄청 수상하네. 진짜 바람이라도 펴? 무슨 소리야. 갑자기 당신 이상한 소리를 하니까 놀라서 그런 거지. 병원 일 바쁜 거 몰라? 그렇게 바쁜데 그런 짓 할 시간이 어딨어? 알지, 당신 바쁜 거. 그래서 나하고도 자주 못 보잖아. 이해 좀 해줘. 다 우리 잘 살자고 그러는 거니까. 저는 그때 남편이 저에게 했던 그 말들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병원은 정말 바빠 보였고 남편에게 정말 딴짓을 할 시간 같은 건 없어 보였거든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저의 믿음이 산산이 부서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날은 남편이 학회에 참석하기 위해 지방으로 며칠 내려간다고 했어요. 병원도 그로 인해 휴무였죠. 2박 3일 일정이었고 저와 같이 가겠냐고 물어봤는데 저는 딱히 가고 싶지 않아서 남편 혼자 갔다 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남편이 떠나고 저는 집에서 평소처럼 집안일도 하고 운동도 하며 지냈어요. 그런데 오후쯤 어머님께 연락이 왔습니다. 받아보니 어딘가 불편한 목소리로 저를 찾으시더라고요. 제가 무슨 일 있으시냐 물어보니 몸이 너무 안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보고 지금 집으로 빨리 와달라고 하셨죠. 저는 놀라서 얼른 짐을 챙겨 시댁으로 달려갔습니다. 갔더니 아버님은 없고 어머님 혼자 소파에 누워 계시더라고요. 식은땀을 엄청 흘리면서요. 그래서 저는 어머님을 부축해 급하게 병원으로 갔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도중에 남편에게 연락을 했는데 받질 않더라고요. 어머님도 남편한테 먼저 연락했는데 받질 않자 저한테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병원으로 가서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다행히 심각한 병은 아니었고 급체 증상이었어요. 어머님은 침대에 누워서 수액을 맞고 저는 밖으로 나와 남편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죠. 근데 계속 전화를 해도 받질 않는 거예요. 학회 때문에 받을 수 없는 건가 싶어 문자를 남겼죠. 저녁쯤이 지나 수액을 맞고 한결 괜찮아진 어머님을 집에 모셔다 드리고 저는 저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죠. 근데 여전히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문자를 봤으면 연락을 분명히 했을 텐데 소식이 없었죠. 그래서 저는 같이 학회에 간다던 남편 의사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근데 남편 친구는 금방 전화를 받더라고요. 저는 남편이 전화를 받지 않는데 같이 있으면 좀 바꿔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 친구가 한다는 말이 원중이요? 저 원중이랑 같이 안 있는데? 네? 저한텐 같이 학회 간다고 그랬는데. 제가 그렇게 말하자 수화기 너머로 그 남편 친구는 한참 동안이나 말이 없더라고요. 그러다 갑자기 아, 맞죠. 같이 학회 왔는데 지금 원중이가 옆에 없어요. 어디 갔는지는 저도 잘... 그래요? 보게 되면 급한 일이라고 꼭 연락 좀 해달라고 말씀해 주세요. 네네, 그럴게요. 그런데 그 순간 같이 학회에 갔다던 남편 친구의 수화기 너머로 아기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기를 달래는 남편 친구의 아내 소리도 들리고요. 전화는 끊어졌는데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남편 친구 반응이 같이 학회에 간 사람 같지 않더라고요.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이상하게 불길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이 정말 학회에 간 게 맞나 하는 의심이 들었죠. 여지껏 그런 곳에 간다고 하고 집을 비운 적이 많았지만 한 번도 저를 속이고 다른 곳에 갈 거라고 의심을 해본 적은 없었거든요. 근데 어딘가 이상한 남편 친구의 얘기를 들으니 엄청 수상하더라고요. 게다가 하루 종일 전화도 받지 않고 같이 간다던 친구도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하고 분명 남편이 뭔가 나에게 숨기는 게 있구나 싶었습니다. 저녁 늦은 시간쯤 남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길래 어머님이 아프셔서 응급실에 다녀왔다고 말해줬죠. 남편은 놀라서 어머님의 상태에 대해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괜찮다고 했죠. 그리고 남편 친구에게 연락한 것도 말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연락이 안 돼? 아까 종석 씨한테도 전화했는데 당신 안 보인다 그러던데. 종석이한테 전화했었어? 아, 저녁 먹기 전에 잠깐 시간이 있었는데 피곤해서 방에서 잠깐 졸았어. 근데 생각보다 더 길게 잠들었어. 그래서 같이 저녁 못 먹었지 뭐. 남편이 주저리 변명을 하는데 한번 의심이 드니 그런 반응도 수상하더라고요. 하지만 당장 무슨 일이 벌어진 것도 아니고 증거할 것도 없으니 그냥 알겠다고 넘어갔죠. 그리고 남편은 학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피곤하다며 일찍 씻고 잠자리에 들더라고요. 저는 남편이 자는 걸 확인한 후 차 열쇠를 들고 주차장으로 갔습니다. 차에 있는 블랙박스를 확인해 보면 어디를 갔는지 알 수 있겠다 싶었거든요. 그렇게 남편 차로 가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메모리 카드가 없는 거예요. 이리저리 살펴봤는데도 블랙박스 뒤편에 있어야 할 메모리 카드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황당했죠. 남편이 일부러 빼둔 건가 더 의심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그 의심을 풀어줄 증거가 없으니 뭘 더 할 방도가 없더라고요. 남은 건 남편 몰래 폰을 뒤져보는 수밖에 없다 생각했죠. 그렇게 증거 찾기를 포기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문득 내비게이션이 보이더라고요. 거기에 최근 목적지가 나오는데 그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자세히 살펴봤는데 놀랍게도 학회가 열리는 곳이 아닌 다른 지역이 찍혀 있더라고요. 그걸 보는데 소름이 돋고 기가 막혔습니다.
그쪽 지역 음식점, 카페, 그리고 모텔이 버젓이 찍혀 있더라고요. 그 학회가 열리는 지역 근처도 아니었고 학회에 가면 보통 호텔이나 리조트 같은 숙소에서 지낸다고 했거든요. 근데 장소를 폰으로 검색해보니 내비에 찍힌 장소들은 전혀 그런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게 됐죠. 남편이 저를 속이고 있다는 걸요. 누구인지는 몰라도 바람이 났다는 건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걸 알아차린 후 저는 한참 동안이나 남편 차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집으로 올라가면 자고 있을 남편과 마주하게 될 테니 도무지 집으로 가고 싶지 않더라고요. 남편이 나를 속이고 뒤에서 무슨 짓을 벌이고 있다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학회니 모임이니 하며 집을 비우던 게 다 이런 일 때문인 걸까 싶어 과거에 있던 일들까지 다 떠오르더라고요. 한번 의심이 드니 정말 모든 게 다 수상했습니다. 그러면서 도대체 남편과 바람이 난 이 여자는 누굴까 궁금했죠. 그렇게 2시간쯤 차에서 혼자 한숨만 내쉬다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방으로 들어가지는 못하고 거실 소파에 누워 뭘 어떻게 해야 하나 밤새 고민했죠. 아침에 저를 깨우는 남편을 보는데 남편이 저를 속이고 딴짓을 한다는 게 안 믿기더라고요. 내가 착각한 건 아닐까, 오해하고 있는 걸까 그런 생각만 계속 들었습니다. 제가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는 줄도 모르고 남편은 평소처럼 밥 먹고 출근을 하더라고요. 저는 배웅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집에 혼자 남아 머리를 감싸쥐고 고민했죠. 내비게이션에 다른 장소가 뜬 것만으로는 바람이 난 거라 확정짓기 어려웠어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죠. 그래서 저는 한참을 고민하다 남편 바람으로 인해 이혼한다는 친구를 떠올렸습니다. 연락해서 보자고 했고 그날 집 근처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저는 남편이 연락되지 않은 일부터 남편 친구에게 연락했던 일, 그리고 어젯밤 남편 차 내비를 살펴본 일까지 모두 얘기했습니다. 친구는 제 얘기를 듣더니 바람이 맞는 것 같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남편 뒷조사를 의뢰했던 업체를 소개시켜 주겠다고 했습니다. 확실하게 제대로 알아보라면서요. 저도 알겠다고 했고 친구에게 그 업체 번호를 받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남편 뒷조사를 하게 되었어요. 의뢰를 하면서도 한편으론 아니길 바랬습니다. 남편 말이 다 사실이길 바랬어요. 그렇게 피가 마르는 시간들이 흘러갔습니다. 바람이 확실한 것도 아니라서 남편에게 티를 낼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아무렇지 않은 척 할 수도 없는 나날들이었죠.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업체 쪽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넘겨주더라고요. 파일을 넘겨받고 하나하나 열어보는데 정말 온몸에 신경이 곤두서더라고요. 믿기지가 않는 내용들이 거기에 담겨 있었죠. 그리고 저는 더 이상 남편과 결혼 생활을 이어나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혼을 결심했죠. 당장 달려가서 남편에게 말하지는 않았어요. 조용히 뒤에서 변호사를 만나고 이혼을 준비했죠. 그런데 어이없게도 그 사이 저에게 전화가 한 통이 왔습니다. 바로 병원 상담실장인 미나 씨였죠. 제가 전화를 받으니 만나서 기니 할 얘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약속 장소로 나가 미나 씨와 마주했습니다. 저는 무슨 일 때문이냐고 따로 묻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병원 상담실장인 미나 씨가 바로 남편의 내연녀라는 걸요. 그런데 그 여자가 내민 사진은 조금 충격이었습니다. 다짜고짜 아기 초음파 사진을 저에게 내미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22주 정도 됐어요. 원장님 아이예요. 그 말을 듣는데 너무 기가 차더라고요. 내연녀 주제에 뻔뻔스럽게 아기 초음파 사진을 내미는데 너무 기가 막혀서 코웃음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럼 그때 말했던 이쪽 일 한다던 남자친구가
내 남편이었어요? 네, 원장님이랑 저 사랑하는 사이예요. 내연 관계인 거겠지. 생각보다 안 놀라시네요. 그게 중요하니? 그래서 이 사진 왜 보여주는 거야? 나보고 어쩌라고. 죄송하지만 원장님이랑 이혼해 주세요. 뭐? 이혼? 내가 왜? 원장님이 그랬어요. 사모님이랑 사는 거 재미없대요. 고상한 척이나 하고 애교도 없고 목석이랑 사는 것 같대요. 그래서? 빈 껍데기 끌어안고 살지 마시고 깔끔하게 헤어져 주세요. 어차피 아이도 없으시잖아요. 그 말을 듣는데 정말 온몸에서 열이 끓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화를 내는 대신 피식 웃었습니다. 빈 껍데기? 네, 애정 없는 결혼 생활 그만하시고 이혼해 주세요. 부탁드려요. 그러는 너는 퍽이나 알맹이랑 있는 것 같아? 제가 그렇게 말하자 그 여자는 무슨 뜻이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말해줬죠.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사실을요. 내가 그냥 조용히 끝내려고 했는데 아이까지 가진 네가 불쌍해서 보여주는 거야. 이거 보고도 그딴 소리가 나올까? 저는 가방에서 폰을 꺼내 가지고 있던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그걸 본 그 여자는 서서히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창백해진 얼굴로 저에게 이 사진이 다 진짜냐고 묻더라고요. 그 꼴을 보는데 빈 껍데기 거리던 모습이 얼마나 가짠던지. 제가 그 여자에게 보여준 사진은 바로 남편과 어떤 여자, 그리고 한 아기가 함께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네, 남편은 2집 살림 중이었어요. 병원 상담실장 외에도 또 다른 내연녀가 있었죠. 알아보니 사진 속 그 여자는 병원에서 만난 환자 중 한 명이었고 사진 속 아기는 남편 자식이었습니다. 처음엔 그 사진을 보고 어찌나 놀랐는지 믿기지가 않아서 혹시 잘못된 게 아니냐고 했는데 업체에서는 확실하다고 하더라고요. 따로 전셋집도 구해줬고 남편이 가끔 그 집으로 아기를 보러 간다고도 알려줬습니다.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그 사진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였어요. 2집 살림을 한 건 물론이고 상담실장 외에도 가볍게 만나는 여자들이 몇 명 더 있었습니다. 그 사진들은 하나하나 넘겨보는데 진짜 온몸에서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한 명도 아니고 얼굴이 다른 여러 여자들이랑 남편이 함께 찍힌 사진들을 보는데 내가 그동안 어떤 인간이랑 같이 산 건가 싶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진을 보는 그 여자의 표정도 저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나한테 빈 껍데기 붙잡고 살지 말라고? 이 인간은 애초에 알맹이도 없는 인간이야. 진심 하나 없이 이 여자 저 여자 문어다리 걸치고 있는 그런 인간이라고. 이봐요 오미나 씨. 이런 인간 애 가졌다고 하면 내가 네 그러세요. 비켜줄 줄 알았어? 순진한 거야? 멍청한 거야? 여자들 줄줄이 있으니까 번호표 뽑고 기다리던가. 라며 실컷 비웃어 주었죠. 제 말을 들은 그 여자는 말도 안 된다며 저에게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신 차리라고 제 앞에 있던 아이스 커피를 그 여자 얼굴에 뿌렸습니다. 지금 누구 앞에서 난리를 쳐? 지금 누구 앞에서 난리를 쳐? 너도 내연녀인 주제. 근데 어쩌니? 내가 아무리 빈 껍데기 끌어안고 산다고 해도 난 위자료 소송도 할 거고 상간 소송할 건데 너 내까지 가진 마당에 아무것도 못하겠다. 그 말을 하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카페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러고 남편에게 곧장 문자를 남겼죠. 2집 살림하는 거 다 알고 있으니 이혼하자고요. 제 문자를 읽었는지 남편에게서 계속 전화가 왔지만 저는 받지 않고 짐을 챙겨 친정으로 갔습니다. 가서 그동안 있었던 일을 모두 부모님께 알렸죠. 제 얘기를 들은 부모님도 뒤로 넘어가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는 하루라도 빨리 이혼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병원에 들어간 부모님 돈이랑 이런저런 소송까지 할 수 있는 건 다 해서 받아낼 거라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법적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증거는 차고 넘쳐서 소송에서 진리가 없었죠. 그 많은 증거를 보는데 오히려 그동안 아무 눈치도 못 챈 제 스스로가 바보같이 느껴지더라고요. 소장을 받은 남편은 잘못했다고 전화도 하고 저희 친정집 대문 앞까지 와서 비는데 일절 마주치지 않았어요. 얼굴을 보면 정말 칼춤이라도 출지 모르니 조용히 꺼지라고 했죠. 근데 저 대신 칼춤을 춰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임신한 상담실장이었죠. 상담실장에게 사진을 보여주고 난 후 얼마 뒤 남편 병원에서 저에게 연락이 온 거예요. 받아보니 병원에서 일하는 수납 직원이었죠. 다급하게 지금 병원에서 난리가 났다며 와보셔야 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봤더니 병원 입구 자동문 유리가 깨져 있고 테이블이며 각종 집기들이 바닥에 떨어져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리고 안쪽 진료실에서 고함 소리가 들리는데 들어보니 상담실장인 것 같았죠. 남편은 그 여자를 달래고 있는 듯 했는데 이미 그 사진을 다 본 마당에 설득이 될 리가 있나요? 근데 저는 그것도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난장판을 만들어도 본처인 제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본인도 내연녀 주제에 남편이 두 집 살림했다고 난리를 피우는 꼴이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러다 남편이 상담실장의 팔을 붙잡고 진료실 밖으로 끌고 나오는데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저를 본 남편은 시겁하더라고요. 누구한테 가서 빌어야 할지 몰라 남편 눈알이 양쪽으로 굴러가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혐오스럽던지요. 저는 제가 먼저 다가가서 뺨을 후려 갈겼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우리 부모님 돈으로 병원 차려놓고 이딴 짓을 벌이냐고요. 이제 다 토해내라고요. 제가 그렇게 말하니 남편 놈은 잘못했다고 하고 그런 남편 머리채를 그 여자가 잡고 흔들고 아주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머리가 아파 서둘러 병원 밖으로 빠져나왔죠. 그렇게 이혼 소송은 물론 남편과 만나던 여자들 신원까지 알아내 상간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소송 진행 중에 남편이 아기를 낳은 여자에게 꾸준히 양육비를 보낸 것까지 알게 됐죠. 정말 매일매일이 지옥이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나 많은 여자들과 바람을 피고 있었던 건지. 어쨌든 소송은 제 승소로 마무리됐고 상간소송에 대한 위자료까지 받았습니다. 상간녀가 많아서 위자료만 해도 금액이 상당했던 게 참 웃지 못할 상황이더군요. 그리고 혹시나 해서 적어둔 차용증 덕분에 병원에 들어간 부모님의 돈도 다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정말 지긋지긋한 시간이었지만 그래도 끝내 모든 게 정리되는 순간은 찾아오더라고요. 병원 원장이 직원이며 환자며 문어다리로 바람났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병원은 당연히 폐업했고 그 이후 전 남편은 두 집 살림하던 그 여자에게 간 것 같은데 바람난 소문이 퍼져서 어디서 개원을 해도 그 소문은 계속 쫓아다니겠더군요. 왜냐고요? 전 남편에게 독을 품은 상담실장이 그 이후 계속 남편을 쫓아다니며 자기 인생 망친 위자료를 내놓으라며 행패를 부린다는 얘기를 건너들었거든요. 첩이 첩골 못 본다는데 그게 딱 그 여자 얘기인 듯 했습니다. 본처 누르고 당당히 그 자리 꿰차려고 했다지만 이를 어쩌나요? 남편에게 그 여자는 스쳐가는 수많은 여자 중 한 명일 뿐이었는데요. 분명 아무 문제 없는 결혼 생활 같았는데 끝은 정말 더럽고 추잡스러웠네요. 이혼 후 저는 다시 악기를 잡고 레슨을 간간히 하며 마음을 추스르고 있습니다. 결혼이라는 게 뭔지 정말 이혼 후에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되네요. 두 집 살림 이상으로 더한 짓을 했던 전 남편. 그 정도면 병인 것 같은데 의사랍시고 남 고쳐줄 생각 말고 본인 정신머리나 똑바로 고치고 살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다간 오미나 같은 지독한 여자 만나서 끝장날 수도 있다는 걸 명심하길 바라고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